호흡을 통해서 얻어진 산소와 그리고 호흡이 이용되어졌을 때 만들어진 이산화탄소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운반되어지는지 또 어떠한 과정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은 바로 폐에서 조직으로의 산소 운반 형태입니다. 그래서 폐에서 얻어진 산소는 흡입이죠. 흡입된 산소는 폐의 호흡막을 통해서 흡합과리 모세혈관, 폐 모세혈관을 통과한 다음에 혈액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한 다음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혈장 내에 존재하는 산소와 그리고 헤모글로빈에게 결합되어 있는 산소의 형태로 나뉘어져서 운반이 되어집니다. 헤모글로빈, 즉 적혈구죠. 적혈구를 통해서 헤모글로빈과 함께 붙어서 이동을 하는 산소는 약 97%가 됩니다.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과 함께 결합하는 형태는 97%, 그리고 나머지 3%는 바로 혈장 내에 용해되어져서 이동하는 운반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으로 가면 이렇게 운반 형태를 달리하다가 혈색소에 있었던 산소와 그리고 혈장에 녹아들어 있던 산소가 서로 함께 이렇게 조직으로 확산을 통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는 각각 혈장과 모세혈관, 그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산소 형태 100% 만나 조직으로 운반이 되는 형태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적혈구가 97%의 산소를 운반하기 때문에 운반할 때는 적혈구 안에 산소가 결합이 돼서 운반이 되었고, 그리고 조직에 내어줄 때는 이제 분해돼서 떨어진 상태로 조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반을 할 때는 적혈구를 이용하고 조직에 이동을 할 때는 적혈구와 서로 떨어져서 기체 상태로 다시 조직에게 운반이 되는데,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조직으로 넘어갈 때 헤모글로빈과 헤어지는 현상, 즉 떨어지는 현상을 해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해리. 우리가 산소를 잘 쓸 수 있다는 건 적혈구에 결합되어 있는 산소가 잘 해리되었다라고 설명하고, 해리된 다음에 그 산소를 쓰게 되면 그것을 이용 계수라고 설명합니다. 혈장은 3%, 적혈구는 97%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혈구의 대부분 산소를 운반하고 산소를 잘 쓸 수 있다라는 말은 적혈구, 즉 헤모글로빈에 붙어있는 산소가 잘 해리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적혈구를 통해서 운반된 산소가 이제 이용이 됩니다. 즉 적혈구와 서로 붙어 있다가 나중에 헬이 떨어진 다음에 그것이 이제 이용으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원래는 15g의 헤모글로빈이 혈액 100ml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g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헤모글로빈 자체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용량 g으로 설명합니다. 혈액 100ml당 약 15g의 헤모글로빈이 들어있고, 그리고 1g의 헤모글로빈에게는 1.34ml의 산소가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계산을 해보면 약 20.1ml가 혈액 안에 들어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나 아까 보시다시피 100%를 다 이렇게 운반하지 않고 몇 프로만 운반을 했죠? 그렇죠. 약 97%만 헤모글로빈을 통해서 운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이라면 100%라고 하겠지만 100%가 아니라 약 97%이기 때문에 20.1에서 97%를 환산해 보면, 즉 0.97을 곱해 보면 19.4ml의 산소가 결합되어집니다. 이렇게 운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가 바로 97% 포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동맥혈이고요. 산소 분압이 100에서 산소를 조직에 내어주고 나면 그 혈액 안에는 산소 분압이 40으로 떨어집니다. 이 40으로 떨어진 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정맥혈이었습니다. 정맥혈은 그러니까
산소 분압이 40으로 떨어지고요. 40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정맥혈은 산소 포화도가 헤모글로빈이 약 75%로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동맥혈에서는 97%였지만 정맥혈에서는 75%의 헤모글로빈 포화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20.1ml가 100%의 포화도라면 이 중에 75%만 남아있기 때문에 0.75 곱해줬을 때 바로 정맥혈의 산소 포화도를 용량으로, 산소의 양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정맥혈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동맥혈에서 정맥혈로 이동을 했다. 즉 동맥혈에서 정맥혈로 갔기 때문에 이 바뀌는 과정 안에 나머지 차이값이 바로 말초 조직으로 운반되는 산소의 양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19.4 빼기 14.4를 빼주면 약 5ml를 우리가 동맥혈에서 정맥혈로 가는 과정 안에서 사용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초 조직으로 운반된 산소의 양은 혈액 100ml 안에 약 5ml 정도 사용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전체 헤모글로빈이 19.4ml의 산소를 운반했다면 자, 5ml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것을 곱하기 100으로 환산해서 봤을 때 약 갖고 있는 혈액의 25%를 사용하였다라는 이용 계수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용 계수는 전체 19.4ml의 산소 중 5ml가 이용되어서 25%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의 정맥혈이 말고 우리가 더 산소를 많이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산소가 조직에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더 많은 산소를 사용하였다라는 것 자체가 이용 계수가 크게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이용 계수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C 그림과 같은 이용 계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많은 산소를 사용하였다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대사량이 많을수록 이용 계수는 증가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이 그래프는 이렇게 0점에 가까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적혈구의 산소 운반은 97%입니다. 이것을 용량으로 환산했을 때 19.4ml의 산소를 결합한 상태로 운반하고 있었고 정맥혈로 넘어가면 약 5ml를 사용하였고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면 그것이 이용 계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봤을 때 이용 계수는 25%가 되고 우리 몸의 대사량이 증가한다면 이 이용 계수는 더 증가할 수 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혈장으로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은 약 3%였습니다. 그러나 혈장에 용해되는 산소의 양은 실제 산소 분압에 비례해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적혈구는 97%라는 거의 포화된 상태로 산소를 운반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은 보여지지 않게 되지만 실제 혈장은 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내는 산소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산소 분압에 상대적으로 비례해서 산소를 더 많이 운반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동맥혈에서는 약 계산하면 0.29ml의 산소를 용해된 상태로 가지고 다니다가 조직에게 넘겨주면 산소 분압이 40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갖고 있는 혈장 내에 0.12ml의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둘을 빼주면 운반 양은 즉 혈장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던 산소의 양은 0.17ml 정도가 됩니다. 3%밖에 되지 않겠죠. 하지만 혈색소의 산소 운반 능력은 이미 거의 포화된 상태였지만 반대로 혈장에 용해되어 있는 상태는 상당히 적어서 산소 분압이 높아질수록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더 많은 양의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연탄가스에 중독되었을 때 고압의 산소를 우리 몸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실제 헤모글로빈에게 붙어있는
산소의 자리가 연탄가스에 중독이 되면 이 자리를 산소를 떨어뜨리고 본인이 CO2가 가서 붙게 됩니다. 근데 실제 CO2의 결합 능력은 산소가 헤모글로빈에게 붙어서 운반되는 결합 능력에 비해서 약 210배가량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산소를 밀어내고 일산화탄소가 가서 붙어버린 상태로 97%를 떠돌아다닌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제 병원에 실려 들어오면 실제 이제 아주 높은 압력의 산소를 우리 몸에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헤모글로빈에게 붙어 있는 산소 대신에 일산화탄소는 어떻게 제거할 수는 없지만 실제 혈장에 굉장히 높은 산소의 용해도로 말초 조직으로 산소를 운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치료의 원리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고압의 산소를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집어넣게 되면 오히려 폐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프로토콜을 가지고 일정량의 산소를 일정량의 분압으로 넣어주는 게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만들어진 산소를 쓰고 남은 이산화탄소가 이제 폐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휘발성이 많은 산으로 우리 몸의 산과 염기의 평형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CO2가 물이랑 만나죠. 그러면 H2, CO3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수소이온 하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중탄산 이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CO2 자체가 우리 몸에 증가하게 된다는 건 수소이온의 양이 증가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둘은 상관관계예요. 그래서 이 CO2 자체가 산과 염기의 평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가 휘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과정 안에서 기체 상태로 이제 날려보내면 되는데 충분히 배출되어야 한다는 거죠. 갖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체로 CO2가 만들어진다면 호흡을 통해 특히 호기를 통해 CO2를 제거해야 하는 방법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배출하기 위해서 혈액 100ml 자체는 4ml의 CO2를 운반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산소를 5를 사용했다면 산소 5의 이용량을 갖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이산화탄소는 4ml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폐로 운반하게 됩니다. 폐로 운반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산소와 똑같이 혈장에 녹아 들어있는 상태로 약 7%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CO2가 물과 만나서 중탄산염을 만들어내고 중탄산 이온을 만들어내고 이 중탄산 이온 자체는 언제든 수소이온하고 결합을 해서 pH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중탄산 이온과 분리된 수소이온은 헤모글로빈에게 붙여주고 이 중탄산 이온 자체가 안전하게 혈장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혈장으로 빠져나온 상태의 중탄산 이온 형태로 혈장과 함께 운반을 하는데 그러한 방식이 바로 70%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탄산염 이온의 형태로 70%가 이동하고 그리고 나머지 약 23% 정도는 그대로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해서 운반이 되어집니다. 산소를 이용했기 때문에 산소가 붙어있던 그 자리가 비게 됩니다. 그래서 CO2가 가서 결합을 하고 일부 수소이온이 가서 결합을 함으로써 수소이온을 만들어낼 때 만들어졌던 중탄산 이온 자체는 안전하게 혈장으로 70% 운반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헤모글로빈에게 CO2 그대로 운반을 할 수 있는 형태 나머지 용해된 상태의 혈장에서의 7% 이렇게 운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색소에 결합된 이산화탄소는 나중에 이제 조직으로
얻어진 이 이산화탄소가 폐포 쪽으로 가서 근처에 이르게 되면 다시 이제 이산화탄소 분압의 원리에 의해서 기체로 확산이 돼서 나가게 되고, 또 중탄산염 이온 자체는 이렇게 수소와 다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수소와 결합을 해서 이렇게 CO2 형태로 다시 만들어져서 다시 밖으로 확산이 되고, 또 헤모글로빈에게 결합된 상태에서 CO2 자체가 떨어져서 나가고 혈장이 용해된 상태로 CO2가 다시 확산을 일으켜서 바깥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온화되어 있던 것들이 불안정하지만 나중에 다시 재결합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그런 형태의 확산으로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원리 가장 크게 중탄산염 이온 형태의 운반 형태가 가장 많이 쓰여지고 안전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헤모글로빈과 결합한 상태로, 또 하나는 이제 혈장에 녹아들어 있는 상태로 7%가 운반되는 거 기억을 하고, 나중에 폐포로 확산을 일으킬 때는 다 기체 상태가 되어서 다시 폐포를 통해 확산을 일으키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흡기를 통해서 얻어낸 공기 안에 산소를 쓴다면 이 산소가 모두 다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실제 우리가 헛박과리에서 조직으로 이동된 산소의 이용량이 이 정도라면 조직이 이 산소를 쓰고 남아서 만들어낸 그 쓴 대사산물인 이산화탄소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헛박과리로 나가는 이산화탄소는 조금 더 가벼워진 적은 양의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액을 통해서 산소를 취하고 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각각의 비율을 따져봤을 때 이 비율을 호흡기체의 교환 비율이라고 합니다. 혈액 100ml 안에 산소를 5를 썼고요. 이산화탄소는 4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보면 호흡기체 교환율은 약 0.8 정도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1대1의 비율로 만들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냐면, 우리가 섭취하게 된 흡기를 통해 들어온 산소 모두 다 이산화탄소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머지 한 0.8%니까 0.8이니까 약 20%죠. 20%의 산소 정도는 나머지 물이나 수소이온하고 만나 물을 만들게 되거나 혹은 질소 화합물로 몸 밖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산소가 100% 이산화탄소화되지 않는 그러한 교환 비율을 갖게 된다고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호흡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들여 마신 산소가 많을수록 마스크가 조금 더 축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호흡량이 많을수록 마스크가 좀 더 많이 젖는 건 바로 우리가 들여 마신 산소가 수소랑 만나서 수증기, 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스크가 젖는 현상이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변화라고 설명이 되겠죠. 호흡의 조절입니다. 호흡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은 산소가 부족하면 흡기를 먼저 유발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능동적인 과정이고, 흡기가 끊어지고 만들어진 대사산물이 있다면 이거를 흡기의 끊어짐 현상 이후에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호기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능동적인 반응이고, 이산화탄소를 바깥쪽으로 내뱉는 반응은 수동적인 반응입니다. 이 능동적인 반응 안에는 산소가 부족하다라는 신호가 우리 몸에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어지는 신호, 이 신호가 산소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 몸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건 바로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다는 것이 하나의 신호로 작용해서 우리 몸에 사인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그 신호가 바로 수용기에 전달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호흡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화학 수용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산소나 이산화탄소의 양을 감지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호흡을 만드는 화학수용기가 바로 호흡 조절에 이용되는 화학수용기입니다. 이 화학수용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초에 존재하는 화학수용기가 있고요. 중추에 존재하는 화학수용기가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하다, 이산화탄소가 많다라는 것을 이제 감지하는 수용기 중에 말초 화학 수용기는 어디에 있냐면 대동맥이 있고요. 대동맥은 심장이 뿜어낸 가장 굵은 혈관, 이 자리가 바로 대동맥입니다. 여기가 이제 대동맥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경동맥에 있습니다. 경동맥. 경동맥이 어딜까요? 캐로티드 아트리라고 얘기하는 경동맥은 목으로 올라가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동맥으로 뿜어나온 혈액이 목 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지로 갈라져서 왼쪽, 오른쪽 나가게 됩니다. 요 부위예요, 요 부위. 이게 바로 경동맥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목으로 가는 혈관. 그래서 우리가 맥박을 측정할 때 이제 목에 있는 혈관에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 대고 맥박을 측정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 부위가 이제 경동맥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대동맥과 경동맥의 말초화학 수용기는 무엇을 감지하느냐? 바로 산소 분압이 떨어짐을 감지합니다. 산소 분압이 떨어졌다는 건 산소 분압이 원래는 동맥혈에 100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60 이하로 떨어지면 60mm 머큐리 압력보다도 낮아지는 거에 민감히 반응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말초화학 수용기가 하는 역할이고요. 중초화학 수용기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숨뇌에 있습니다. 숨뇌, 뇌죠. 다른 말로 연수. 이 숨뇌는 숨뇌 주변에 이제 뇌를 이루고 있는 뇌 척수액이 있습니다. 이 뇌 척수액이 이 숨뇌 주변으로 지나갈 때 이 숨뇌가 뇌 척수액이 갖고 있는 척수액의 pH에 민감히 반응합니다. 그래서 숨뇌에 존재하는 중추화학 수용기는 뇌 척수액의 pH가 떨어지는 것에 반응을 합니다. pH에 민감히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pH가 어떻게 떨어지느냐 봤더니 혈액 안에 들어있는 CO2가 증가해서 그 혈액이 뇌 척수액으로 CO2가 넘어오면서 뇌 척수액이 갖는 수소 이온의 양이 증가함으로써 pH가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진 pH에 민감히 반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중추화학 수용기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호흡을 조절하는 수용기가 화학 수용기가 있는데 말초화학 수용기, 중추화학 수용기가 있다. 자, 이 수용기는 이런 화학작용의 수용기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패신전 수용기가 있습니다. 패신전 수용기는 패신전 수용기는 폐가 너무 과하게 확장을 했다. 즉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왔다. 즉 흡기가 너무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감지하는 폐신전 수용기입니다. 신전, 늘어나는 작용이 너무 과하게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감지하는 폐신전 수용기입니다. 그래서 폐신전 수용기가 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량을 감지해서 너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흡기는 끊어지는 겁니다. 흡기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호기를 유발하는 작용이 바로 폐신전 수용기가 있습니다. 자, 호흡 조절 수용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학 수용기, 그리고 두 번째는 폐신전 수용기. 화학 수용기는 말초화학 수용기, 중초화학 수용기로 나뉘어지고 말초화학 수용기는 대동맥과 경동맥에 있으며 이 둘은 산소 분압이 60 이하로 떨어지면 그것에 민감히 반응합니다. 자, 산소 분압이 떨어진 혈액이 뇌로 올라가면 뇌에 갖고 있는 뇌 척수액으로 이산화탄소가 이동을 하고 그래서 뇌 척수액의 수소이온이 증가하면 이 숨뇌 근처로 지나가는 뇌 척수액의 pH가 떨어짐으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뇌로 올라가는 혈액 안에 산소가 부족하다. 즉 온몸으로 돌고 있는
혈액 안에 산소가 부족하다라는 것으로 신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흡기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띠죠. 이러한 화학 수용기 말고 폐가 너무 많이 확장되는 것을 감지하는 폐신전 수용기는 폐신전 수용기가 작동함으로써 흡기는 끊어지고 이제 호기 현상이 일어나서 바깥쪽으로 다시 공기를 빼는 현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용기의 작용이에요. 수용기. 그래서 호흡을 조절하는 수용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